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객관식 문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날씨가 완전히 뭐라고 가을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추웠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시기가 돌아왔다, 이런 식입니다. 오늘 딱 60일 정도 남잖아요? 네. 58일? 아, 빼고 그러면 59일, 58일, 그렇구나. 지금부터 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는 다 뽕이라 치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때까지 해왔던 거 2달 지나면 잘 아는 기억이 안 나니까. 2달 안에 공부하는 게 진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책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책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암기하고 자입구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까지 하는 공부나 지금부터 30일 동안 하는 공부나 맞먹는다고 보면 돼요. 바로 딱 묻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주택임대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거기 쉽게 나온다는 그러는데요. 그럼 쉽게 나오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그러잖아. 본인은 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남이 쉽게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8월달까지 해가지고 안 됐으면 그만두는 거지. 이때까지 안 하다가 뭐하고 이제 9월달 돼서 안 되는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만하고 잘하는 거나 잘하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안 되는 거는 이제는 다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걸 신물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면 아는 것도 아리까리한 것, 그게 4-5문제 틀리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지 몰라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확실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약법 마지막 들어갑니다. 오늘 책 142페이지 13번부터 할 자리죠. 네. 거기에 13번 펼 수 있겠습니까? 네, 13번 문제. 문제 13번. 예, 맞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입니다. 성립이란 저번 주에 마지막 할 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성락이라는 2개의 사표시가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 2개의 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합의고, 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게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과 성락이라는 계약 성립 외에 기타 있는 게 뭐가 있다?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을 위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교차 청약의 경우는 언제 계약이 성립됩니까? 성립 시기는 이거는 도달주의입니다.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그 사실을 안 뗍니까? 이선 뗍니까? 그 사실이 이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선 때. 따라서 아저씨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과 동시에 책을 송부해 주니까 상대방이 성락도 하지 않고 책 표지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성락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명시적인 성락은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성락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언제 성립한다고? 책 표지에 이름 쓸 때,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민법상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성락의 통지를 말 때, 발송할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걸 기초로 지금 보는 겁니다. 13번을 봅니다. 성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청약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성락해야 된다? 상당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2번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527쪽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 언제 이후 처리 못한다는 겁니까?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번 성락하느냐 마느냐는 지 마음이다. 맞습니다. 4번 거기에 보면 성락의 필요하지 않을 때 나오죠. 성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판기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죠. 그렇지만 자판기 설치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14번에 2번을 보세요. 성락의 통지는 성락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성락도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하지 않는 건 연착된 성락은 성락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4번을 보세요. 성락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도달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은 성락자에게 있습니까? 청약자에게 있습니까? 성락도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발송했는데 도달이 안 됐잖아. 그러면 의사표시 불착, 연착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 여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성락자니까 성락자가 지는 것이지 청약자가 지면 되겠습니까? 지가 의사를 표시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과 4번은 같은 말이에요. 도달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성락자가 부담합니다. 15번 이게 계약 성립에 관한 건데 15번 기역은 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주관적 합치가 안 돼 있어요.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일치하고 상대방이 일치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일치 안 합니다. 니은은 교차청약입니다. 양청약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때 성립합니다. 디귿은 매도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성락 후 사망했지만 도달했죠? 그러면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계약이 성립합니다. 리을은 10만 원인데 9만 원 하겠다는 거 변경을 가했죠? 종전 청약을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16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지에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자, 갑은 을에게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 의사를 보냈고 6월 1일 날 발송해서 언제 도달했습니까? 6월 5일 날 도달했어요. 이 경우 갑과 리한 성립 여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아저씨 그 그림을 제게 파시겠습니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청약의 의사 표시자가 상대방에게 6월 5일 날 도달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성락하라는 성락기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문제 자체로는 정하지 않았죠. 안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상당 기간 내에 성락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A 그림을 사고 싶다는 것이고 을은 100만 원에 준다면 A를 팔겠다, A 그림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 갑이 그림을 사고 싶다는 말은 청약일까요? 청약이 아닐까요? 청약은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의 확정적 의사표시인데 지금 갑은 그림을 사겠다는 것이지 그림 가격을 얼마 하겠다, 어떤 조건을 하겠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1번 그림을 사고 싶다는 이 말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좋습니다. 제가 얼마에 팔겠다? 1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죠? 요게 뭐라고? 청약입니다. 그래서 요 상대방 을이 청약입니다. 그래서 언제 청약했습니까? 6월 7일 날 청약하고 언제 도달했습니까? 6월 10일 날 도달했어요. 요게 청약입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내에 성락하면 되겠죠? 그럴 때 100만 원에 기꺼이 사겠다고 6월 11일 날 발송해서 13일 날 도달했어요. 그럼 요게 청약하고 상대방이 뭐 했다? 성락했습니다. 상당 기간 내에 했죠? 언제 도달했습니까? 6월 13일 날 도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발송은 언제 했습니까?
6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도달했는데 11일 날 발송했으니까 지체 없이 발송했잖아요. 그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까? 발신주의니까 언제 성립한다? 11일 날 계약은 성립합니다. 성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80만 원에 사고 싶다 했는데 갑을 또 80만 원에 팔고 싶다 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다 같은 내용의 청약을 했습니다. 이게 교차 청약입니다.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주의. 언제 도달했습니까? 6월 6일 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 6월 6일 날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고 마음을 바꿨다. 벌써 늦었습니다.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계약은 바로 성립합니다. 다음에 디귿 A는 600만 원에 사고 싶다. 을은 60만 원에 팔고 싶다 했습니다. 양청약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이고 팔고 싶은 사람은 60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청약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같아야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이제 17번에 두 가지만 봅니다. 1번은 봅니다. 갑을에게 100만 원의 매수할 것을 요청한 서신을 10월 5일 날 발송했고 을에게 8일 날 도달했어요. 이를 모르는 을이 같은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할 걸 요청했다. 그럼 양청약 내용이 똑같죠? 다음에 언제 도달했습니까? 10월 10일. 그러면 양청약이 교차 청약은 도달주인데 청약 도달 시기가 다르죠? 나중에 도달을 할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언제 도달했다? 10월 10일이니까 계약은 10월 10일 날 성립했습니다. 2번 하나 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 때라고? 안 때가 아니고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지 안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시험은 거기에서는 그것만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안 때가 아니고 뭐라고? 의사실현이 시험에 나오면 나올 거는 안 때가 아니고 있은 때 성립한다. 그것만 나온다는 겁니다. 교차 청약도 시험에 나오면 안 나오면 모를까? 나오면 도달주의라고.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것만 나온다 이 뜻입니다. 만일 나온다면. 자, 18, 19, 20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언제 때 적용된다 했죠? 그러면 벌써 원시적 불능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모른다 이 말 같아요.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았던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남습니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돌려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하는 것 외에 일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다.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 실내익을 배상하라. 이 실내익은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발생되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한 조문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언제 때 적용된다? 원시적 불능일 때. 요건은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럴 때 실내익을 배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번 말고 19번을 보세요. 1번 원시적 불능을 목조로 무효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오로지 언제 때만 적용된다? 원시적 불능일 때. 2번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상대방에게 과실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 4번을 먼저 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실내익을 배상 내용을 한다. 맞습니다. 5번 이행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도 실내익이다. 틀렸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3번입니다. 관청 인허가를 필요하는 경우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유동적무효죠. 유동적무효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불능은 확정적인 불능을 말합니다. 후발적 불능도 포함되지 않고 일시적 불능도 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능 문제, 우리가 말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18번을 보십시오. 인정될 수 있는 것 되어 있는데 먼저 2번을 보면 2번이란다. 3번을 보면 매매계약 체계로 제3자가 방해했고 4번은 임대차 계약 체계로 과실로 그림이 뭐라고 파손됐다. 여기는 기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3번은 계약 체결 후 돼 있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일 때니까 후후 놓으면 법이 성립하게 안 해요. 따라서 3번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적용 없고 4번은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 적용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4번은 계약 체결 후라 되어 있으니까 항상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됩니다. 체결 후는 적용이 없습니다. 5번이란다. 5번 또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해줬잖아. 그럼 후에 되어 있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거 후발적 불능도 법률적 불능입니다.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매매계약 체결 전에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공용 수용됐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매매계약 체결되기 전에 벌써 공용 징수되어 있으니까 매매계약 체결되기 전부터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원시적 불능입니다. 1번은 수량시적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했다.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일부 불능입니다. 그런데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는 우리 민법은 무슨 책임? 574조 담보 책임만 적용되지 절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안 갑니다. 이 경우는 계약 전체가 뭐고? 유효이고 무슨 책임만 진다? 담보 책임만 집니다.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원시적 일부 불능은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뭐로 가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면 안 되고 무슨 책임? 담보 책임만 남습니다. 담보 책임입니다. 수량 부족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일부 멸실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일부 멸실이 된 겁니다. 결국은 원시적 불능은 맞잖아요. 계결 전부터인데 근데 전부 불능이 아니고 일부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게 됐다고?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계약 전체가 유효이고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못한다? 무효인데 이거는 계약이 유효라니까. 유효이고 담보 책임 문제만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나머지는 위험부담 아니면 채무불이행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기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 위험부담 아닙니까? 다음에 21번 여기에 이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해서 저번에 우리가 갑이 대한무역공사인데 수출 기념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조합가에게 시안을 의뢰하는데 A의 작품이 당선이 됐다. 근데 당선장만 발표했지 얼마에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조각품을 설립할 건지 약정을 안 했어요. 안 한 사이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내부 사정상 조각품을 건립할 수 없겠다고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조각품 건립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이 성립 안 했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계약을 지금 뭐하는 단계라고?
교섭하는 단계에서 파기가 된 거예요. 중도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은 교섭하는 단계에서 정당 이유가 있으면 파기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이 파기했어요. 이런 걸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고 해요. 이렇게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하면 우리 민법은 요걸 우리 민법이란다. 판례는 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럽니까?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판결이 나왔어요. 학설은 이때 전부 다 뭐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러는데 판례가 단호하게 우리 민법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되고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고 다른 곳에는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요거는 일반 우리 민법 750조 불법 행위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하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액은 뭘 해라? 실례액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해서 실례액 배상하는 것이고 판례는 불법 행위가 돼서 실례액 배상합니다. 어차피 무슨 배상은 똑같아? 실례액 배상은 같은데 통설은 학설은 어디에 적용된다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의해서 실례액 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판례로서 깨졌어요. 이 판례가 나오고 2년 연속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판결입니다. 왜냐? 모든 학설이 이걸 주장했는데 판례는 뭘 주장했다? 불법행위 됐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판결입니다.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는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 우리는 학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 어렵게 나왔어요. 7, 8년 전에 문제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민법이 옛날보다 훨씬 쉽습니다. 15회 이런 시험은 여러분 시험 치면 한 40점도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은 공부가 점점 수준이 뭐라고? 낮아집니다. 그렇게 됐다 뜻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도 합격률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계속 내더라도 틀린 사람은 계속 틀린다 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례액 배상이다. 그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21번의 1번을 보면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뭐가 된다고?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배상은 실례액이죠. 그 실례액이란 이번처럼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계약이 성립되려 믿었죠. 지출한 통상 계약 준비 비용이 실례이고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처럼 견적서 작성 비용이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실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자기 작품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간 비용이니까 결국은 말하면 자기 작품이 당선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리라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고 발생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둘 다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둘 다 3번이 답이 나왔어요. 다음에 4번처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 착수하고 그 비용 지급에 관해서 교섭이 진행됐어요. 이 정도는 실례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조각가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제가 위자료라 그랬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말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이 야기됐다면 이런 따로 청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정도 파기입니다. 딱 기억할 거는 불법 행위 책임진다 하나 하고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작성 비용은 실례액이 아니다. 그거 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계약의 효력을 들어갑니다.
계약의 효력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셋 다 상무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쌍무계약이 갖고 있는 효력, 상무계약이 갖고 있는 효력, 동시양매권과 유연부당, 그걸 지금부터 봅니다. 동시양매권은 파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립요건, 행사, 즉 효력, 다음에 확장 적용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양매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첫 번째,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가 있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발생된 양채무가 있을 것,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상무계약,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서로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양채무 간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한매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채권이 하는 효력이지만 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면 동시한매권 인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양도라 그랬습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이런 것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수인도 동시한매권 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면 인정해준다. 대표적인 뭐가 있다? 일방의 채무가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되면 종전 채무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니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22번을 먼저 보세요. 22번의 1번,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게 동시양매권입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4번의 1번을 보세요. 쌍방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동일한 상무계약에서 발생돼야 됩니다. 22번 도로감입니다. 당사자가 변경되면 소멸한다. 틀렸지 않습니까? 상속이 되든지 채권이 양도되면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시한매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3번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하면 존속한다. 지금 방금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그게 지금 4번 아닙니까? 변제기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한매권이 있어 없어요?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한매권이 없어. 왜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 안 했으니까. 원칙은 없다. 그렇지만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외적으로 동시한매권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떨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경제사정, 즉 후이행 의무자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후일 이행하기 곤란한 현잔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잔사유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한 건 돌았다든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의 매도인 소유가 아님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뭐하고 있다? 지체하는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겁니다. 그럼 내 비록 무슨 지체 중이지만 이행 지체 중이지만 너 채무도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동시한매권 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2번에 4번 변제기 도래할 것, 5번 아직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을 때, 즉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뭘 못한다? 동시한매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23번 보세요. 23번의 1번 보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변제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여전히 동시한매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왜 틀린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24번에 2번을 봅니다.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잔대금 취급일이 도가있습니다. 이 말은 20일 날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행을 뭐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난다고? 지연이자. 그런데 드디어 뭐가 됐다고? 잔금 지급시가 되고 등기 서류가 도래된 겁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동생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의 의무자가 이행을 뭐하고 있는 중에 지체하는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했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중도금, 지연이자 플러스 잔금 주는 게 누구 채무다? 매수인의 채무죠. 그렇지만 30일 됐으니까 매도인도 등기서를 줘야 됩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다? 그래서 2번 잔대금 지급길이 도가하게 되면 잔금 지급길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동시행 관계인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안 집니다. 결론을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동시한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방이 자기 채무로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함이 없이 이행 청구했을 겁니다. 이행 또는 이행 없이 청구했을 겁니다. 그럼 만일 일방이 자기 채무를 한번 이행했어요. 한번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어디에 빠뜨렸다? 이행 지체 빠뜨렸습니다. 이걸 채권자 쪽에서 지체하니까 수령지체라 그래요. 이렇게 수령지체 빠진 자는 동시한매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한매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23번에 3번을 가봅니다.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한매권은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24번에 3번을 가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 후 일방이 다시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 청구해도 상대방은 동시한매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줄여서 하면 결국은 수령지체 중인자도 동시한매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23번과 24번 문제를 풀면 요건은 다 맞출 수 있다 이 말과 같아요. 지금 무조건 나오는 건 이 안에서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자, 다음에 23번 도로 가보면 5번입니다. 23번에 5번 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말소와 선이행이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보는 것인데 동시한매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담보물권 말소와 변제는 항상 무슨 변제다? 선변제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했다는 것은 사용수익 목적입니까? 보증금 받기 위해서 담보의 목적을 했습니까? 담보이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고? 선보증금 반환이다. 그 뜻입니다. 다음에 4번은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서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 그럴 때는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자, 봅니다. 갑과 알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드디어 보증금 3억이고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상가라고 하면 됩니다. 드디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명도해줘야 됩니다. 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여러분 보증금 안 주는데 건물 명도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시항매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도 아니다? 적법합니다. 적법한 점유니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점유라도 그 점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을 냈으면 사용이익이 있죠? 그럼 사용이익이 있으면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동시항매권을 행사해서 점유한다 해서 공짜로 점유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차임 상당 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점유는 하지만 그 건물을 폐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즉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다 안 한다? 점유는 하지만 본래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점유한다고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대전의 주차장 사건 이야기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문장이 기니까 이런 게 사령 문제로 한 문제 따로 나와야 되지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절대로 3문장 이상 넘어가는 길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겠죠? 근데 요거는 따로 독립돼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주의해야 돼요.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요건입니다. 요건. 자, 그럼 이제 동시항매권 효력 내지 보무됩니다. 동시항매권은 영원히 안 주겠다는 겁니까?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반드시 원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원용해야 되지 법원에서 직권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용은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원용했다. 그러더라도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나옵니다. 그게 상환 이행 판결이다 했습니다. 뭐 할 때 했습니까? 유치권 할 때 했잖아. 유치권이나 동시항매권이나 모두 다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인 상환 이행 판결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에 동시항매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동시항매권이 있는 채무는 이행계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이걸 유식하게 이행지체 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행기 되면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컨대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서를 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30일이 됐어요. 그럼 매수인은 30일이 됐으니까 잔금 줘야 되죠? 안 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체 책임진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왜냐고?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인자는 이행계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손해배상, 지연배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니까. 뭐가 아니라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니까. 그게 동시항매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력이라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잔금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30일 잔금 취급 기일인 줄 모르고 강원도 삼척에 놀러가 버렸어요. 지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했죠. 이 이행지체 저조는 나에게 동시항매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부터 지체 책임 안 지는 게 아니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걸 제가 무슨요? 당연요 내지 존재효과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식하게 이행지체 저조는 당연효다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행지체 저조는 당연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이 이행지체 저조는 이게 이제 동시항매권의 효과고 동시항매권을 행사한다 해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뭐라고? 진행됩니다. 이 동시항매권은 공평의 원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상무계약에도 동시항매권이 적용되게 안 되게?
확장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적용되는다는 것도 있고 판례가 확장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129페이지를 펴보면 그게 동시한몇건 확장 적용되는 거 나오고 다시 130페이지를 펴보면 적용되지 않는 건 나옵니다. 그 책도 보면 동시한몇건 기본서를 보면 나옵니다. 기본서 끝에 보면 박스에 동시한몇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와요. 요걸 지금 여러분 책에 보니까 4가지죠. 실제로 그 4가지가 아니고 6가지와 같아요. 1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변제와 담보물건 말소는 항상 선변제입니다. 그래서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가등기담보 말소, 변제와 양도담보 말소입니다. 2번은 조금 전에 했죠. 임차권 등기명령도 담보의 목적합니다. 3번과 4번인데 봐봐요. 건물 매수인이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했다. 근데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건물 명도는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소유자에게.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매수자에게. 채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 안 될 것이고 4번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락이는 등기는 누구한테 말소해 줘야 됩니까? 소유자에게. 배당금은 누구한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요 2가지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4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46페이지를 가봅니다. 문제 146페이지 24번, 1, 2, 3번은 제가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4번 보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해제. 5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무효취소. 그럼 앞으로 무효취소 해제되면 무슨 관계? 동생. 무효취소 해제란 말이 나오면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26번 확장 적용을 봅니다. 1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취소입니다. 동생입니다. 자, 다음에 2번 수급인의 의무 불량으로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채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채무인데, 자 보세요. 건물을 도급 계약했어요. 근데 도급 계약했는데 건물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공사대금 주게 안 주게? 그래서 법조문에 하자 보수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사 같은 거 도급계약 했죠? 근데 공사인데 완공이 안 됐다. 돈 주면 돼, 안 돼? 돈 주면 다음에 고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야 빨리 고쳐줍니다. 돈을 주면 다른 공사장에 가지 나한테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돈 주기 전까지, 공치 주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짝 하나를 고친다 할지라도 문짝을 아파트에 있을 때 문짝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는 문짝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비싸봤자 소용이, 왜냐하면 자주 바꾸는 게 낫지. 같은 거 오래 있으면 지겹다니까. 그죠? 문짝도 비싸죠? 보통 얼마 정도 하면? 20만 원? 그러게 산 게 있어요. 아파트 문짝이, 아니 아파트 왜 그냥 방문 있잖아요. 어디 그렇게 산 게 있습니까? 보통 7, 80만 원 예로해서 150만 원. 3만 원 하는데 마구까지 20만 원. 와, 진짜 싸다. 그럼 나는 완전히 바보입니까 어떻게? 아니 그냥 중치하면 7, 80만 원 이래 줘야 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비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비싸다 그러는데 형님만 비싸다 그러네. 근데 그거 우리 사는 거하고 틀려요.
야간 문짝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7, 80만 원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7, 80만 원. 아파트 문짝이. 제가 이야기하는 문짝 달잖아요. 근데 끽끽 소리 난다고 할까? 그럼 돈 주면 돼, 안 돼? 그럴 때, 동시한맥을 이게 생각하라고. 동시한맥. 공부해야 되니까, 동시한맥은. 되겠죠? 자, 3번,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하면, 여러분 대금 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아야 됩니까? 근저당도 말소해 줘야 됩니까? 말소해야 돼요. 동시행입니다. 4번은 방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선보증금이라 했습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이라도 잔금 줄 때는 등기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8번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또 니은범은 무효 취소 나오죠. 무슨 관계? 동시행. 디귿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고, 리얼은 아까 수급인 했고, 미음도 변제와 담보물건 말소는 선변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문제 없죠? 기억입니다. 이거는 판례인데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해 줘야 되겠죠. 이 목적물 반환과 뭐가 동시행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다라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금과 목적물 반환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됐으니까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했겠죠. 내가 당신에게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못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 200만 원 해줄게. 좋습니다. 2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럼 보증금 줬어요. 그럼 목적물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200만 원 안 준다고 반환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도로 25번 가봅니다. 25번.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잔금과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럼 지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체하는 도중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체하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1번 매도인 갑은 상당 기간 채무하고 그 기간 내 중도만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2번 갑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 정했다. 그러면 중도금 지연하는 중에 30일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갑은 잔금 기일에 자기 채무 즉 등기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뭘 줘야 된다? 중도금 미지급에 따라 지연이자 플러스 잔금 이 세 개를 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 세 개와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더라도 어른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한매권이 겁나는 겁니다.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연이자 발생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이때부터는 지연이자가 뚝 끊어진다니까.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고 잔금 안 주더라도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4번 갑이 잔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 제공했죠? 그럼 어른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지체죠. 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총국적으로 거절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 진지하고 총국적으로 거절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겁니다. 이럴 때는 할 필요 없이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번 내용입니다.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지하고 총국적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요게 25번은 이행 동시양면권과 계약 해제가 합쳐진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30번 갑니다. 30번, 31번, 32번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자, 위험부담은 어떨 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후발적 불능일 때. 그 말은 나와야 돼. 후발적 불능일 때.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이야기 체결되면 매도인은 그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이 양채무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대가적이고 교환적이에요. 너가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대금 주고, 너가 대금 주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 건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했어요. 이 말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가능해 불가능해? 후발적 불능이 됐다니까. 후발적 불능.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지금 불난 게 갑 탓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의 뭐가 없다고? 기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갑의 채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잖아. 만약 자기 탓이면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럼 갑의 채무는 소멸됐잖아. 그럼 이 말은 이제 갑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대신 을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한쪽 채무가 소멸됐을 때 상대방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것도 소멸시키느냐 것이냐?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되겠습니까?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상 원칙은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여기서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이잖아.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됐다니까.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는 것은 갑의 채무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채무인 을 채무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건 대금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갑은 더 이상 대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홀랑불탄데 누가 돈 줄 사람 누가 있느냐고. 안 주지. 쌍방 기책 사유 없을 때입니다. 쌍방 책임 없을 때는 돈 달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오고 불났을 때 돈 달라 대금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나온다니까. 그럴 때는 항상 위험부담이 나오면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면 100% 맞출 수 있다니까. 매매계약 체결되고 건물이 불났는데 매도인이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돈 주겠느냐고. 그걸 대금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누가 위험부담한다고? 채무자 위험부담이란 그럴 뿐이지. 채무자 위험부담 말도 안 나온다니까. 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할 때 있어요. 채권자는 누구 말한다? 우리죠. 소유권 이전 받을 입장에서는 채권자니까. 이 말은 상대방 채무는 그대로 뭐라고?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한다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어떨 때? 을이 불을 질렀을 때. 채권자의 기책사유일 때. 당연히 돈 달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채권자 무슨 지체중? 수령 지체중 쌍방 책임이 없을 때니까. 네가 안 주는 사이에 불이 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누가 부담한다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합니다. 아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돈 달라 할 리가 있습니까? 30분 봐봐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옆집에 화재가 나서 주택이 연소가 되었어요. 쌍방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답이 1번이지. 그럼 뭐, 야, 1번이란다. 그게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지금 불이 났는데 돈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2번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어느 게 답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면 불이 났는데 매도인이 와서 잔금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데 답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1번 아니면 2번일 거 아니냐고.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했으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고. 어느 게 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돈 주겠느냐고. 그런데 1번 그러면 을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구만.
누가 답을 지금 밑에 물어봅니까? 1, 2번 중에 답을 고르라 그런 거지. 답에 가지고 무조건 끼워 넣지 말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답이 1번이라는 사람은 어머나 불났습니까? 자, 잠금 가져가세요. 지금 그럴 사람 아니냐고 지금. 그런 자선사업가가 어디냐고 나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지금 저하고 계약 좀 합시다. 내가 불질러 돈 좀 받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돈 못 받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 답입니다. 일단 2번이 옳은 겁니다.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2번이 답이 아니고 2번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 소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겁니까? 32번을 봐봐요. 이게 관한 건 무슨 문제일까? 대상청권.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청권에 관한 겁니다. 대상청권, 여러분 요약집을 보면 위험부담 130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이에 가람하여 대상물 또는 대상청권을 취득하면 채권자는 그 양도를 청구하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제일 많은 게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중도금까지 줬는데 토지가 수용돼 버린 겁니다. 수용돼 버리면 더 이상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행 불능이 됐잖아. 기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책 사유 없다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제 잔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받았던 중도금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 불능이 된 원인이 뭐라고? 그게 가름해서 뭘 받는다? 수용보상금을 받아요. 그럴 때 채권자 을은 그 보상금을 나에게 뭐라고? 달라. 대신 나는 당신에게 뭘 주겠다? 잔금 주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대상청권이라고 한다고 방금 했잖아요. 그 양도를 청구하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번 문제를 봐봐요. 토지가 뭐 됐다고? 수용됐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했습니다.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벌써 수령했어요. 그러더라도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기 쓰는 거 여러분 대상 청구권이 아니에요. 물상대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령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압류되니.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돈 줄 테니까 그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한 다음에도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131페이지를 펴보면 거기에 제일 위에 보니까 갑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제3자 병의 불법 행위로 멸실하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죠. 그럴 때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해달라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했죠? 인도한 이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다 맞습니다. 32번, 2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수령하더라도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다음에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자, 다음에 30번 돌아가 봅니다. 30번에 제가 1번 틀리고 2번 맞다 했죠? 3번입니다.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 소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있다니까. 이걸 옆에 대상청구권 그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4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다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급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근무를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5번은 손해배상으로 전보배상해야 된다. 지금 이 경우 기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책 사유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란 말이 넣으면 안 돼요.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 문제는 옳은 걸 고르라 했죠. 2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과 3번이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2번과 3번이 답입니다. 2번과 3번이고 특히 기억할 것은 32번에 2번, 3번 문제를 기억하세요. 대상증권입니다. 이제 위험부담은 다 알기 때문에 따로 나올 리가 없다니까 대상증권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상증권 행사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되지. 안 그러면 대상증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은 3억이었는데 보상금이 4억 나왔다. 그럼 뭘 하는 게 나왔습니까? 대상증권 행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수령한 다음에도 대상증권 행사하는 게 낫죠. 수령하더라도 4억 수령했잖아. 그럼 3억 주고 4억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제3자가 멸실색이 있다. 그러면 갑은 받았던 중도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갑이 지금 그 중도금 벌써 다 써버리고 돈 한 푼도 없어. 이럴 때는 중도금 달라가 막막하다니까. 그럴 때는 빨리 뭘 행사하는 게 낫다? 대상증권 행사하는 게 낫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제3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니다.